그날 케네디 공항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당시 공항 보조통역과 청소부였던 26세 한국 여학생이 쓰러진 50대 백인 남성을 살리기 위해 맨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CNN 보도로 한미의 기적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26살. 1년 전만 해도 하버드 의과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뉴욕 케네디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청소와 의료 통역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아해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세계 최고의 의대생이 왜 공항에서 걸레를 들고 있는지 말이죠. 제 아버지는 한국에서 30년 넘게 침술 대가로 일하셨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한의원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치료하시며 단 한 번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절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자라며 사람의 몸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환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 호흡 리듬, 손끝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진정한 의술은 병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고결함이 결국 우리 가족을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대기업의 부동산 개발 사기에 휘말려 병원 부지와 전 재산을 잃으셨고 6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신 겁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아버지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법적 대응도 포기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버드를 휴학하고 돈을 벌겠다고.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F1 학생 비자로는 캠퍼스 내에서만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었고 그것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하버드 한인 학생회 선배가 알려준 곳이 케네디 공항이었습니다. 국제공항은 외국어 가능한 인력이 필요했고 특히 의료 응급 상황에서 통역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청소는 기본 업무였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한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급이 2배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이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챙겨 국제선 터미널로 향했죠. 제 구역은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와 탑승 게이트 주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비행기를 타는 그곳에서 저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저는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1년 안에 $20,000를 모아 아버지 빚을 갚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국제선 게이트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 런던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피곤해 보이는 승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왼쪽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고 오른손이 불규칙하게 떨렸습니다. 목의 경동맥 부근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죠. 호흡도 얕고 빨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관찰력이 경고를 울렸습니다. 이건 위험하다고. 저는 청소 도구를 옆에 두고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항 보안요원들이 달려왔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손이 그의 손목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하고 약했으며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손톱 및 혈색을 보니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과 아버지의 가르침이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서면서 발생한 심부정맥 혈전증 징후였고 혈전이
폐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공항 약국으로 달려가 아스피린을 가져와 주세요. 빨리요. 그리고 이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하지만 덩치 큰 보안요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리 비켜요. 당신은 청소부잖아요. 환자한테서 떨어지라고요?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 학생이에요. 위? 환자는 심장마비가 아니라 폐색전증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몇 분 안에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동양인 여성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공항 응급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백인 남성 의사가 환자를 살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깐만요. 이건 심장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환자 다리 좀 확인해 보세요. 왼쪽 종아리에 혈전이 있을 거예요. 폐색전증입니다. 의사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대체 당신이 누군데 의사한테 진단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기서 당장 물러나세요.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 2학년이었어요.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환자는 지금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어요. 제발요. 그 순간 환자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신호였습니다. 의사도 당황했습니다. 심폐소생술로는 반응이 없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안요원을 힘껏 밀치고 환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왼쪽 다리를 만졌습니다. 종아리가 오른쪽보다 뜨겁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의사를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이 다리를 만져보세요. 뜨겁고 부어있어요. 혈전이 폐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제 눈앞에서 죽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저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응급 상황을 방해한 죄로 저는 공항 보안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신문실에 갇혔습니다. 보안 책임자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시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왜 환자에게 그렇게 집착한 거요? 혹시 당신이 그 환자한테 뭔가 한 거 아니오? 그래서 죄책감을 구하려고 한 거 아니오? 제가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을 구하려고 했어요. 저는 의대생이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그는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의대생이 왜 청소부 일을 하죠? 날이나 되는 소리를 하시오. 당신 불법 체류자 아니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하버드 의대 학생증이 아직 제 지갑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환자를 해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CCTV를 검토하겠다며 저를 그곳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남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진단이 맞았다면 그는 이미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것이고 틀렸다면 저는 정말로 큰 문제에 휘말린 겁니다. 오후 1시쯤 신문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2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FBI 배지를 보여주며 신분을 밝혔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수진 씨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케네디 공항에서 쓰러진 남성을 진단한 사람이 맞소? 네, 맞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그는 폐색전증이었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대서양 상공에서 죽었을 거요. 알고 보니 그 남성은 하버드 의과대학 학장 닥터 제이콥 윈터스였습니다.
런던 의학학회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제 진단이 정확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폐색전증 초기 단계였고, 제가 다리를 확인하라고 소리친 덕분에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비행기를 탔다면 상공에서 사망했을 확률이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FBI 요원들은 제게 사과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공항 측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응급 프로토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았어도 규정은 규정이라는 겁니다. 청소 및 통역 보조 직원이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벌을 받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 큰 문제는 수입이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빚은 여전했고 제 통장에는 겨우 $3,000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죠. 이틀 후 제 원룸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개인 병실에 누워 계신 닥터 윈터스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구했던 그분이었죠. 닥터 윈터스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의사들이 모두 말하더군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비행기 안에서 죽었을 거라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침술 대가셨던 것, 어릴 때부터 환자를 관찰하며 배운 것, 하버드에 입학했지만 가족의 빚 때문에 휴학한 것, 공항에서 일하게 된 경위까지요. 닥터 윈터스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진정한 의사의 영혼을 보았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깊은 존중을 느꼈소. 그리고 당신 같은 학생을 잃는 것은 하버드의 손실이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백인 여성이 샤넬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닥터 윈터스의 부인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청소부 여자로군요. 남편을 구해준 건 인정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한테 뭔가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한테 접근하려는 거 아니죠?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캐서린이 제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요즘 이런 식으로 부자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착한 척 도와주고는 보상을 노리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린 이미 당신 공항 회사에 충분한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죠. 더 이상 우리 가족한테 얼씬거리지 마세요. 닥터 윈터스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이 학생은 내 목숨의 은인이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하지만 캐서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여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른다고요. 특히 가난한 외국인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이런 기회를 노리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윈터스 부인,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전부입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받다니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30 초반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닥터 윈터스의 아들 에단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의료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CEO였죠. 그는 다가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사람을 잘 못 믿으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히 당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에단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의료진이 당신의 응급처치를 분석하는 걸 지켜봤어요. 당신이 단 몇 초 만에 파악한 증상들은 최첨단 장비로도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손끝 감각만으로 혈전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건 경이로웠어요. 돈을 노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진짜 천재예요. 에단이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나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따라갔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에단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을 기계가 학습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진단 능력을 AI에 학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환자를 만질 때 느끼는 미세한 차이를 센서로 포착하고 그것을 데이터화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에단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지만 저는 지금 당장 생계가 급해요. 학교로 돌아갈 돈도 없고요. 에단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건 어때요? 우리가 당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연구를 하는 거예요. 파트타임 연구원이지만 급여는 상당할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에서 하루아침에 스타트업 연구원이 된다고요. 하지만 며칠 후 에단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아들이 청소부 출신 외국인 여자와 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사립탐정을 도용해 제 신원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범죄 기록 같은 건 없었지만 캐서린은 가난한 외국인이 아들의 회사와 돈을 노린다고 확신했습니다. 에단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닥터 윈터스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 명의로 저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안했습니다. 인도주의 의료 리더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이었죠. 전액 장학금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에단의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남편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버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견제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에 에단이 저를 초대했을 때 캐서린은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냄새가 강해서 못 먹겠다거나 동양 여자들은 결혼을 미끼로 미국 영주권을 노린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단은 어머니와 계속 충돌했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일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가족 모임에 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에단은 고집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당신은 내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에단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에단은 밤낮으로 실험실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제 촉각 진단 능력을 센서로 구현하는 작업이었죠. 수천 번의 실험 끝에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제가 느끼는 미세한 오온도, 변화, 피부, 탄력, 혈류 흐름을 모두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것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인 리처드가 우리 연구를 가로채려 한 겁니다. 그는 에단 몰래 우리의 연구 데이터를 복사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에단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리처드는 에단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리처드는 변명했습니다. 에단, 넌 너무 순진해. 이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우리가 빨리 상용화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가 먼저 할 거야. 그리고 노골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한국 여자 때문이야. 걔는 분명히 기술을 훔칠 계획이야. 중국이나 한국 회사에 팔아넘길 거라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윤리와 정직함을 의심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제 때문에 당신이 친구를 잃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에단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리처드가 나가야죠. 결국 리처드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캐서린에게 접근했습니다. 캐서린에게 저에 대한 온갖 거짓 정보를 흘렸죠. 저와 에단이 연구실에서 부른 관계라거나 제가 에단을 조종해 회사를 장악하려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이 직접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마주하고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정확히 뭘 노리는지 다 알아요.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 받고 회사 지분 챙기고 윈터스 가문의 재산에 손대려는 거 다 보여요. 당신은 정말 교활해요. 가난하고 불쌍한 척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조종하잖아요. 제 남편도 당신한테 완전히 속았고 이제 아들까지 당신 소나귀에 넣으려는 거죠?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윈터스 부인, 저는 제 능력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남편을 구한 것도 제 실력이었어요. 에단과 만든 이 기술도 제 재능이 핵심이에요. 저는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베푼 겁니다. 생명을 구하고 기술을 만들고 가치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하죠? 제가 가난하고 외국인이라서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래요. 캐서린은 빙그레 비웃었습니다. 베풀었다고요. 정말 웃기네요. 우리가 당신한테 학비와 생활비를 얼마나 지원했는데요. 당신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다 우리 덕분이에요. 감사할 줄은 알아야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제 노동의 정당한 대가였어요. 자선이 아니라 거래였죠. 제가 연구하고 기술을 만들고 논문을 쓴 대가로 받은 급여예요. 제가 한 일의 가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줬어요. 당신들은 제 재능을 이용한 거라고요. 캐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기회를 주면 한없이 올라오려고 하죠. 선 좀 지켜요. 당신과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달라요. 당신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는 사람이고 저는 제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차이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제 존엄성을 지키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에단에게 전해주세요. 행복하시라고요. 그날 밤 에단이 제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수진 제발 문 열어줘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발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애단이 문 밖에서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수진 저 진심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게요. 시간을 주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애단이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요. 지금 당장은 제 말을 믿을 수 없겠죠. 어머니가 당신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하지만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과 저는 팀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애단의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다가 결국 몸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연구도 학교도 애단도 그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간다고 아버지가 무리하신 겁니다. 제가 세계 최고의 의대에서 공부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고통을 혼자 견디신 거였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재활치료를 도왔고 침술로 혈류를 개선하는 전통 요법을 병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하버드를 그만두게 만들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진짜 배워야 할 건 학교가 아니라 아버지한테서 배우는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셨고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김포공항에 애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가 머무는 서울관악구 작은 원룸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애단이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찾는데 2주가 걸렸어요. 하버드 한인 학생회 사람들한테 수소문하고 당신 아버지 병원을 알아내고 매일 병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간호사들한테 물어보고 당신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겨우 찾았어요. 애단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애써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돌아가세요. 전 당신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애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처음에는 당신의 천재적인 재능에 반했어요. 당신이 환자를 보는 눈빛,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에 매료됐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사랑해요. 당신의 강인함, 정직함, 자존심, 그리고 가족을 향한 희생까지 모든 게 아름다워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을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절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가족과 멀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애단은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당신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저는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애단은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애단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애단은 한 달 동안 밤마다 유튜브로 배운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단 윈터스입니다. 저는 수진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에단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통역을 부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은 강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절대 쉽게 굴복하지 않았죠. 한 번은 10살 때 동네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놀렸는데 수진이는 울지 않고 그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부끄러운 건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라고요. 당신이 정말로 수진이를 사랑한다면 증명해 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에단은 그 후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를 대신 내주었고 빚쟁이들을 만나 아버지 빚을 일시불로 갚아주었습니다. 제가 극구 말렸지만 에단은 고집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를 구해준 당신 가족에게 빚을 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제 배경이나 국적이나 계급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도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가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단이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간 후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해 법률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압박했고 만약 이혼하면 수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습니다. 에단은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전 수진과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축복하지 않으셔도요. 결정적인 순간은 닥터 윈터스가 만든 겁니다. 그는 보스턴 자택 서재에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캐서린과 에단 그리고 저까지 모두 모였죠. 닥터 윈터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캐서린, 당신은 근본적인 것을 잊었소. 이 젊은 여성이 내 목숨을 구했다는 걸 말이오. 그날 케네디 공항에서 수진이 없었다면 나는 대서양 상공에서 죽었을 거요.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소. 오히려 그 일로 일자리를 잃고 오해를 받았소.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돈을 노릴 거라고 생각하오. 당신은 지금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을 모욕하고 있는 거요. 캐서린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에단과 가까워지면서 계산이 생긴 거예요. 아들의 회사와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라고요. 닥터 윈터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20년 전에 사기를 당한 건 나도 알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도 이해하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할 순 없소. 수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요. 그녀의 연구 덕분에 에단의 회사는 성공했고 하버드 의대는 새로운 의학 분야를 개척했소. 그녀는 우리에게 빚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빚졌소.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윈터스 부인,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존심을 지켰어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죠. 에단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 부인이 계속 저를 의심하신다면 저는 결혼을 포기하겠어요. 제 존엄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제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캐서린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어머니 생각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보다 강해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캐서린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6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캐서린에게 제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오페라 공연에 함께 가고 그녀의 자선 단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캐서린이 넘어져 손목을 다쳤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골절이라고 했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손목 주변에 미세한 부종과 피부색 변화를 보고 인대 손상을 의심했죠. 제가 추가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되어 있었고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올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그제야 제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천재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재능을 선하게 쓴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재능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2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보스턴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양식으로요. 서울 결혼식에는 아버지가 직접 주례를 보셨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딸은 국경을 넘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초월합니다. 보스턴 결혼식은 더 성대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진과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죠. 닥터 윈터스가 주례를 맡으셨고 캐서린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미안했어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결혼 후 우리의 연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햅틱 AI 진단 시스템은 FDA 승인을 받았고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큰 도움이 되었죠. 비싼 장비 없이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으니까요. 저와 에단의 이야기는 CNN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전 세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제목은 케네디 공항의 기적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하버드 교수가 된 한국 여성, 그리고 그녀가 구한 환자의 아들과의 사랑 이야기는 100만 조회를 훨씬 넘어 1천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이야기로 회자되었죠. 저는 서울의 의료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의 손 재단입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첫 해에만 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장학금 수여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재능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에요. 가슴속의 마음이에요.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저는 케네디 공항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수없이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모욕당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제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요. 여러분도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편견으로 대할 때 흔들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증명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정직함으로, 여러분의 끈기로요. 그것이 진정한 한국인의 힘입니다. 지금 저는 32살입니다. 하버드 의대 부교수이자 2 아이의 엄마입니다. 딸 지혜와 아들 민주는 두 문화를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라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침술 도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늘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끊임없는 오해와 편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저에게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갔고 지금은 문화 강국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K-팝 스타들이 빌보드를 정복하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를 휩쓸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합니다. 이제 K-메디컬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 작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을 깨고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돈도 권력도 배경도 없었지만 저는 제 능력과 정직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상처받으셨나요? 가난하다고, 외국인이라고 학벌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세상은 여러분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일심하고 시험하고 증명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하세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정직함으로, 여러분의 끈기로 증명하세요. 오해는 언젠가 풀립니다. 편견은 반드시 깨집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제가 케네디 공항 바닥을 닦으며 배운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순간에 충실한 것, 그것이 결국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요. 제가 청소부였기에 그 순간 공항에 있었고 닥터 윈터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초라해 보여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큰 곳으로 인도할 발판이 될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맥박을 짚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환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생명을 존중하는 그 태도가 제 안에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교육이 저를 키웠고 한국의 문화가 저를 다듬었으며 한국의 정신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에단도 자주 말합니다. 당신을 만나 한국을 알게 되어 행운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의 피를 받아 축복이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달 서울의 동서의학연구소 본관이 완공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젊은 의사들이 함께 연구하며 미래의학을 만들어갈 공간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키울 겁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편견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오해받고 의심받고 무시당했지만 결국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부에서 교수가 되고 외국인에서 가족이 되고 의심의 대상에서 존경의 대상이 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꿈을 꾸는 모든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기회로 바꾸고 편견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고 성공한 사람이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K-스피릿입니다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흐르는 이 정신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오해는 진실로 깨지고 편견은 실력으로 부서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섭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니까요. 우리니까요. 저처럼 말이죠.